운동회는 무조건 무승부. 상장은 교무실에서 몰래 전달. 운동장에서 축구도 금지. 소풍도 사라지는 중.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아이가 질까봐. 대한민국 학교 현장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정작 그렇게 보호받고 자란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OECD 36개국 중 20대 캥거루족 비율 1위. 81%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절을 막아줬더니 독립도 같이 사라진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반대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양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고정값이고 아이만 변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어제 기분 좋을 때는 아이의 실수에도 웃어 넘기다가 오늘 피곤하면 같은 행동에 벌컥 화를 냅니다. 부모 컨디션에 따라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매번 달라지는 거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일관성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경계, 그 울타리에 말뚝을 똑바로 박아놓고 어떤 날이든 흔들림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게 훈육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주체가 부모인데 부모 자체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규칙이 매일 바뀌는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 태도와 아동 불안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비일관적 훈육과 정서적 무관심, 감정적 폭발이 아이의 정서 안정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말보다 패턴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는 환경에서 아이가 배우는 건 규칙이 아니라 혼란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주말 부부 같은 상황이 겹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주중에 한쪽 부모가 일관된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오는 다른 부모가 미안한 마음에 뭐든지 다 허락해버리는 거죠. 아이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해도 괜찮아. 뭘 사달라고 해도 다 사줘.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돈이나 허용으로 갚으려 하는 겁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쌓아올린 규칙이 이틀 만에 무너지고 아이는 어느 쪽이 진짜 규칙인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부모가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구라는 말이 거칠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을 정확히 짚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이 눈에 이 사람은 언제든 허락되는 사람, 언제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각인되면 그 순간부터 집안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됩니다. 주양육자가 세운 룰을 아이가 무시하고 아이의 요구가 고법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아이들이 부모의 죄책감을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빠 내 옆에 없었잖아. 다른 엄마들은 학교에 왔는데 엄마는 안 왔잖아. 이런 말로 부모의 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이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책감에 휘둘려서 무조건 미안해하며 덮어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얼버무리면 아이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힘들었지만 갔었고 아픈 순간에 이렇게 했었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몇 가지 팩트와 함께 짚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의 공로를 아이 앞에서 이야기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네 엄마가 이럴 때 이렇게 했다. 너네 아빠가 지금 이 일을 얼마나 참고 해내고 있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주는 방식이 무조건적인 허용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절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차갑게 사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아이의 교육을 망칩니다. 여기서 차가운 사랑이란 무시하거나 냉대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훈육 자체가 차갑게 사랑하는 방식인 겁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의 경계를 엄격하게 세우고 지키게 하는 것. 이런 기준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훈육자라고 부르지만 진짜 이름은 어른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문제가 가정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운동회에서 순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승부로 끝내고 상장은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지 않고 교실에서 조용히 전달합니다. 부산에서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금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소풍마저 안전사고 민원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가 질까봐,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모든 좌절의 경험을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좌절 경험을 완벽하게 제거당한 아이들에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 조금씩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지 않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실패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은 부모처럼 이 사람의 좌절을 막아주지 않거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적의 좌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이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도록 적절히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결국 회복 탄력성이라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귀한 자식 개똥밭에 굴리라고 한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부모가 반드시 좋은 부모인 것도 아닙니다. 완벽주의자 부모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설계한 완벽이라는 상자 안에 아이를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그 상자의 벽을 뺀 나머지 공간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전부예요. 부모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는 거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 줄 달린 인형 같은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반면에 약간 맹한 부모.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볼 줄 아는 부모 밑에서는 아이의 자발성과 독립성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물론 맹하다는 게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무책임한 방치는 오히려 아이를 부모화시키는 위험이 있거든요. 부모화라는 건 부모가 성숙하지 못해서 아이가 오히려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떠맡게 되는 현상인데 이러면 아이는 자기 어린 시절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놀아야 할 시기에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거니까요. 핵심은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라 적절한 질문과 여백을 주면서 아이 스스로 자기 삶을 디자인하게 하는 겁니다. 독립성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잘리는 것이 첫 번째 분리고 아이가 젖병을 스스로 잡는 것이 두 번째 독립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젖병을 잡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생후 3개월에서 4개월만 되면 아이는 이미 스스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걸 잡게 해주고 다 먹은 빈 젖병을 싱크대에 갖다 넣게 하고 이유식 그릇도 아이가 직접 옮기게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입니다. 귀찮다고, 위험하다고, 더럽혀진다고 다 대신 해주면 독립의 싹을 부모가 직접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로 사는 게 아니라 역할로 삽니다. 8살, 9살인데도 어른보다 의젓한 아이가 있고 40이 넘어도 아이만 못한 어른도 있죠.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부모가 모든 걸 대신 해주는 환경에서는 아이에게 어떤 역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역할이 없으니 성장도 없고 성장이 없으니 독립도 없는 거죠. 독립성이란 단순히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할 줄 아는 용기. 이 두 가지를 아울러야 진짜 독립이에요. 아이의 감정 표현 능력도 독립성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화가 나든 슬프든 억울하든 전부 짜증나 한마디로 퉁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가 뒤돌아서 있다가 그 말만 들으면 왜 짜증을 내냐고 또 화를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는 눈물이 글썽했을 수도 있어요. 슬프다는 말을 몰라서, 서럽다는 표현을 배운 적이 없어서 짜증나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감정을 정확히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문해력의 영역이기도 하고 사회성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이름 붙여서 표현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고 적절한 보호나 반응도 받을 수 있거든요. 감정 코칭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어릴 때 감정 단어를 풍부하게 배운 아이들이 정서지능이 높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싶은 거야? 화가 난 거야? 속상한 거야? 이런 질문을 부모가 먼저 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양한 감정 단어를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그 집의 분위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걸 아시나요? 상담 현장에서 아이를 먼저 만나고 나중에 부모를 만나면 10번 중 8번에서 9번은 예상이 맞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대화할 때 쓰는 단어의 수준, 단어의 정확성,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을 고르는 그 시간까지 전부 정보예요. 그 집의 학력도 보이고 욕의 빈도나 수준도 보이고 금지어가 있는 집인지 아닌지도 보입니다. 아이의 언어 세계는 부모가 쓰는 단어들의 총합과 거의 같거든요. 언어는 지능의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는 자기가 단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을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엄마 아빠가 다정한 목소리로 대화하고 책을 읽어주고 정확한 표현을 써주면 아이의 언어 세계가 자연스럽게 넓어지겠죠. 반대로 욕과 짜증과 명령만 가득한 환경에서는 아이의 언어 세계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적 지능은 타고나는 거지만 결정적 지능은 경험과 환경이 축적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영역이에요. DNA로 물려받는 것보다 일상에서 물려주는 언어 습관과 생활 태도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24시간 아이 곁에 붙어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은 체력이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는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중에 체력이 바닥인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출산 직후부터 다이어트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발육이 좋아서 체력이 넘칩니다. 이 격차가 감정 폭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또 부모가 화를 내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당연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고,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느리니까 타는 거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관점이 거시적 양육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수십 년에 걸친 긴 프로젝트인데 오늘 하루의 실수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의외로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시기가 지나간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가 울어도 아유 안 죽어 괜찮아 하면서 좀 놔뒀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안아서 달래는 그 여유. 그게 거시적 관점에서 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하지 말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싸우는 부부는 없습니다. 조용히 말하고 있어도 이미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화해하는 과정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싸울 때는 거실에서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화해할 때는 방에 들어가서 둘만의 비밀로 끝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짐승처럼 싸우더니 방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갑자기 웃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만 목격하는 거죠. 이 집에 필요한 건 싸움 금지가 아니라 화해 규칙입니다. 싸운 뒤에 아이 앞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런 이유로 다퉜는데 이런 과정으로 화해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세세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내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아이는 다음에 부모가 다퉈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화해가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런 집을 예측 가능한 집이라고 부르는데 예측이 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은 알파 세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성형 AI와 함께 자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예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20세기에 존재했던 직업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부모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야 한다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라고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실제로 뭐가 돼도 됩니다. 21세기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독립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왕자 공주처럼 키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왕자와 공주는 예의를 알고 격식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쁜 옷 입히고 비싼 거 사주고 뭐든 다 허용하는 건 왕자 공주가 아니라 망나니를 키우는 겁니다. 왕자 공주는 질적인 개념이지 양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식당에서 누워서 바닥을 굴러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왕자야 공주야 하는 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양육의 최종 목표는 여기로 귀결됩니다. 독립적이라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할 줄 아는 것이고 민주적이라는 건 내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것도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제대로 된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가는 출발점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빈젖병을 싱크대에 갖다 넣는 것, 자기 실수에 스스로 사과하는 것, 넘어졌을 때 울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독립이라는 퍼즐을 완성하는 겁니다.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도 이 맥락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만 3세에서 4세 아동의 하루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이 약 3시간인데 이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3배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감각의 80%가 시각인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아이는 정지됩니다. 정지된 아이는 성장하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TV를 켜는 습관이 있다면 그 집에서 TV가 대화를 대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소리와 영상의 모든 감각이 빨려 들어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차단되는 거죠. 청각 중심의 콘텐츠가 시각 콘텐츠보다 상상력 발달에 유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나머지는 아이가 머릿속에서 직접 그려야 하니까요. 결국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부모 스스로가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체력을 관리하고 감정을 돌보고 부부끼리 연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 이게 화려한 교육법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니까요.